진짜 제가 본 축구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끄는 레버쿠젠이 올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9경기 남았고 2위 미넨이랑 승점이 10점 차야. 다들 큰 이변이 없으면 레버쿠젠이 우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레버쿠젠이 지금까지 분데스리가 우승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이번에 하면 대박이지. 더 놀라운 건 레버쿠젠이 올 시즌에 단 1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패 우승을 한다? 분데스리가 역사상 최초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38경기째 무패거든요. 트래블 달성했던 한지 플렉의 미넨이 32경기 무패였거든요. 그거 이미 한참 넘겼어. 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렇게 압도적인 성적을 보여주니까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미네 이런 팀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난립니다. 기사 보니까 미네는 분데스리가 역사상 가장 높은 연봉을 제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초짜 감독인 사비 알론소가 어떻게 이런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가 만들어낸 팀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훌륭한 감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 사비 알론소는 좋은 감독이 될 만한 조건들을 거의 다 갖췄어요. 일단 아버지가 바르셀로나에서 뛰던 미드필더셨어요. 그리고 레알 소시에다 같은 팀의 감독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알론소는 어릴 때부터 최고 수준의 축구를 가까이서 보고 배웠겠죠. 그리고 본인이 선수로서 모든 걸 이룬 슈퍼스타죠. 레버쿠젠 선수들 입장에서는 알론소한테서 막 아우라가 느껴질걸? 그러면 다른 감독이랑 똑같은 말을 해도 조금 다르게 들린다고. 그리고 알론소는 라리가, 프리미어리그, 분데스리가에서 다 뛰어봤죠. 그 말은 다양한 형태의 축구를 경험했다는 거죠. 감독으로서 엄청난 자양분이 되겠죠. 또 결정적으로 알론소는 수많은 명장들 밑에서 뛰어봤어요. 클럽에서는 베니테즈, 무리뉴, 펩 과르디올라, 안첼로티, 페에그리니, 대표팀에선 아라고네스, 델보스케의 지도를 받았죠. 아니,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지도자 수업이 어딨어. 실제로 알론소는 그 감독님들 모두가 저한테 조금씩 흔적을 남겼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감독들한테 자기가 구체적으로 뭘 배웠는지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일단 베니테즈한테서는 전술에 대해서 많이 배웠대요. 어떤 시스템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런 걸 배웠대요. 그리고 무리뉴한테서는 영리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대요. 또 안첼로티한테서는 좋은 축구란 무엇인가, 그걸 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그런 걸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펩에 대해선 무슨 얘기를 했냐, 펩이 요런 얘기를 자주 했대요. 이렇게 플레이하자.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펩의 그 예측이 정말 잘 들어맞았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수들이 나중에 감독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되죠. 그러니까 알론소도 지금 선수들한테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알론소의 축구를 보면 그가 거쳐온 감독들의 색깔이 느껴져요. 각 감독의 장점만 뽑아서 짬뽕 시킨 느낌이랄까. 볼 돌리는 거 보면 과르디올라 축구 같고, 측면에서 빠르게 역습하는 거 보면 무리뉴 같고. 자, 그리고 알론소는 감독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원체 똑똑하대요. 알론소랑 같이 일하는 레버쿠젠의 관계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 그는 모든 종류의 신호를 포착하는 아주 민감한 안테나를 가진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알론소가 레버쿠젠에 부임해서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도 너무 영리했어요. 일단 와서 가장 먼저 신경 쓴 게 수비 안정, 그리고 역습 축구.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볼을 더 많이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축구, 그걸 집중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팀을 발전시킨다는 아이디어도 좋고, 단계가 배치된 순서도 너무 합리적이죠. 무리뉴가 괜히 훌륭한 감독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레버쿠젠 축구의 특징, 레버쿠젠은 플레이 원칙이 아주 명확한 팀이에요. 그 원칙들 말씀드리기 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볼 때 이 원칙들은 축구의 정답에 가까워요. 뭔 얘기냐, 만약에 어떤 팀이 S급 선수들을 데리고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그냥 맡기면 S급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레버쿠젠 선수들은 물론 개잘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A급, B+급 요런 느낌의 선수들이에요. 근데 요런 선수들을 데리고 S급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플레이 원칙들 덕분이에요. 자, 첫 번째 원칙은 적은 터치 수예요. 레버쿠젠은 모든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원터치 아니면 투터치로 플레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 템포가 엄청 빠르죠. 또 누가 공을 질질 끌다가 뺏기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든 선수들이 원터치, 투터치로 빠르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볼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항상 받을 준비를 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나한테 볼이 왔는데 내가 원터치로 처리하려면 바로 줄 때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변 선수들이 미리 받을 준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레버쿠젠은 그게 너무 잘 돼요. 자, 그리고 레버쿠젠 선수들은 원터치로 돌려놓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또 볼 쪽으로 접근해서 받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 동료도 또 원터치로 플레이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선수들이 이렇게 주고 또 받으러 가고 주고 또 받으러 가니까 전체적으로 원터치, 투터치 축구가 가능한 거야. 자, 레버쿠젠의 또 다른 플레이 원칙은 3자 패스입니다. 아까 원터치 패스 얘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볼이 여기서 이렇게 온 걸 다른 제3의 선수한테 돌려놓는 걸 3자 패스라고 하죠. 레버쿠젠의 공격 작업은 이 3자 패스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후방에서부터 요렇게 3자, 그리고 요렇게 한 번 또 3자, 그 다음에 또 요렇게 3자, 3자 패스 3번으로 순식간에 포켓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공격 속도 확 높이죠. 자, 이런 전진성 3자 패스가 잘 먹히는 이유가 뭐냐, 보통 상대팀들이 전방 압박할 때 1선하고 2선 선수들은 하나처럼 동시에 올라가요. 근데 요 3선의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조금씩 늦어. 아무래도 요 센터백 앞에 공간에 진드건이 지켜야 될 것 같으니까 나가기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2선과 3선 사이의 공간이 벌어지죠. 그리고 그때 공격형 미드필더인 비르츠가
살짝 내려와서 3자 패스 받을 각도를 만듭니다. 그리고 받아서 쭉 올라가는 거지. 레버쿠젠 경기를 보면 이 패턴이 정말 자주 나와요. 참고로 이런 패스워크는 맨시티랑 굉장히 비슷하죠. 패배 향기가 막 나요. 머리는 닮으면 안 돼. 자, 그리고 레버쿠젠의 또 다른 플레이 원칙은 주변 선수들의 침투입니다. 누가 공격 지역에서 볼을 갖고 있다? 그럼 그 주변 선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침투해줘요.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나 측면으로. 심지어 어떨 때는 양옆에 두 선수가 동시에 침투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오버랩하고 언더랩을 동시에 해주는 거죠. 그럼 볼 가진 선수를 막던 상대 수비수는 그냥 알아서 제껴져요. 그리고 비르츠가 포켓 공간에서 전진 드리블 할 때 보면 주변에 3-4명의 선수가 동시다발적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수들이 다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비르츠는 그냥 편하게 몰고 가다가 마음 놓고 중거리 갈기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주변 선수들이 항상 이렇게 적극적으로 침투해주는 건 아닙니다. 오른쪽 윙백인 프림퐁이 여기서 볼을 잡으면 그 주변에 아무도 안 가. 프림퐁이 워낙 1대1 돌파에 강하다 보니까 넓은 공간에서 그냥 네 알아서 뚫어 이러고 일부러 안 가는 거예요. 괜히 가봐야 그쪽 공간이 좁아져서 돌파하기 더 어려워진다고. 그게 바로 아이솔레이션, 고립 전술이죠. 자, 다음 원칙은 공격 지역에서는 무조건 강한 땅볼 패스를 뿌린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볼을 띄우지 않아요. 다들 그냥 땅으로 쫙쫙 깔리는 강한 땅볼 패스로 볼을 계속 이동시켜요. 자, 이런 강한 땅볼 패스가 위협적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너무 빠르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건드릴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패스를 받은 선수가 바로 다음 플레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볼이 공중으로 오면 그거 트래핑해서 내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 그래서 다음 플레이가 늦어요. 근데 레버쿠젠은 그런 게 없어. 공격 지역으로 들어가는 첫 패스 자체가 아주 질 좋은 땅볼 패스라서 그거 받은 선수도 땅볼로 촥, 그거 받은 선수도 땅볼로 촥, 그러다가 원터치로 또 돌려놓고 내주고 슈팅,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첫 패스가 강한 땅볼 패스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빠른 템포의 시퀀스는 절대 안 났을 거예요. 게다가 레버쿠젠은 크로스를 올릴 때도 공을 거의 안 띄웁니다. 무조건 쫙 깔리는 땅볼 골대 쪽으로 붙여가지고 반대쪽 윙백이 상대 풀백 뒤로 몰래 들어가서 밀어넣거나 아니면 컷백해서 바로 슈팅 가거나. 제가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르네 마리치도 그렇고 현대 축구에서 전술 좀 한다 하는 분들은 공중 크로스의 효용을 되게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동감하고. 자, 그리고 레버쿠젠의 또 다른 플레이 원칙은 전방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가 무조건 전진 패스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을 바라보고 있는 선수는 그냥 뒤에 쉽게 내준다는 얘기죠. 이러면 좋은 게 볼을 뺏길 확률이 현저히 낮아져요. 특히 미드필드 지역에서. 보통 선수들이 언제 많이 뺏기죠? 뒤쪽 바라보고 있다가 볼 받고 돌아서서 전진 패스 넣으려고 할 때 많이 뺏긴다고. 요 안 보이는 쪽에서 압박 들어오니까 뺏길 확률이 높다고. 근데 레버쿠젠 선수들은 뒤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상대가 웬만큼 가까이에서 압박한다? 그러면 무조건 리턴이야. 절대 무리하게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그 부스케츠나 이니에스타가 기가 막힌 탈압박하면 우리가 엄청 환호하잖아요. 왜 환호를 해요? 그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알론소는 감독으로서 자기 선수들이 그 어려운 걸 굳이 할 필요 없게끔 체계를 만든 거예요. 쉽게 리턴 내고 앞에 보고 있는 선수가 찌르고, 그리고 앞을 보고 있는 놈이 찌른다는 원칙은 공격 지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레버쿠젠은 공격수가 등진 상태로 볼을 받으면 뒤에 무조건 내줘. 슈팅하라고. 고민도 안 해. 그냥 기계적이야. 그렇게 골대를 바라보고 있는 선수들이 슈팅을 때리면 아주 위협적인 슈팅이 나가겠죠. 시야 확보돼 있지. 자세 잡을 시간 있지. 그리고 그거를 또 잡아놓고 한번 쳐놓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주면 바로 원터치로 때려. 미리 준비하고 있어. 이게 다 약속이 돼 있거든. 물론 아주 뛰어난 공격수들은 골대를 등지고 있을 때 기습적인 터닝 슛을 하죠. 그리고 그게 골키퍼가 되게 막기 어려워요. 슈팅 궤적이나 타이밍을 예측하기 어렵거든. 근데 그건 그야말로 뛰어난 공격수들 얘기고 웬만하면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자, 그리고 레버쿠젠은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아주 명확한 원칙이 있어요. 일단 한 명씩 잡고 그 시퀀스가 끝날 때까지 그놈만 계속 따라가. 그러면 보통 금방 뺏어옵니다. 아니, 너무 합리적이지 않아요? 보통 전방 압박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한 명씩 따라다니다가 얘 계속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내 포지션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공간 내줘서 압박 풀리는 거라고. 근데 알론소 감독은 그럴 일이 없게 확실하게 원칙을 세운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플레이 원칙이 명확하더라도 언젠가는 상대 팀들이 다 알 거 아니에요. 파회법이 나온다고. 근데 레버쿠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앉을 수 있는 걸까요? 때에 따라서 전술 변화도 되기 때문입니다. 레버쿠젠이 평소에는 점유율을 60에서 70% 정도 가져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미넨하고 할 때는 점유율이 39%였어요. 선수비 후역습했다고. 근데 그런 축구도 잘하는 거야. 이미 예전에 마스터했던 거니까. 그리고 레버쿠젠은 보통 공격할 때 측면 쪽으로 쭉 벌리거든요. 근데 미넨 상대로는 벌리지 않았어. 수비 전환 빨리 하려고. 이렇게 전술을 적절하게 바꾸니까 3대0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버쿠젠은 다른 팀하고 할 때도 참 유연하고 영리하게 경기 운영을 잘하거든요. 그게 또 자카 덕분이야. 자카가 중앙에서 컨트롤 타워로서 조율을 아주 잘합니다. 선수를 보는 눈. 자, 레버쿠젠이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알론소의 전술 덕분인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 워낙 잘합니다. 진짜 다 잘해. 판단도 다 좋고 또 빠르고 센스들이 넘쳐. 자, 이런 스쿼드를 꾸리는 과정에서 알론소의 선수 보는 눈이 지렸습니다. 왜냐? 지난 시즌 팀 내 최다 득점자였던 무사 디아비를 아스톤빌라로 이적시키고 그 돈으로 자카, 호프만, 보니페이스, 그리말도 이런 선수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이 지금 레버쿠젠에서 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심지어
디아비 판돈이 조금 남았대요. 알론소가 가격 거품이 끼지 않은 숨은 실력자를 아주 잘 찾아낸 거죠. 네, 오늘 이렇게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레버쿠젠 별명 중에 네버쿠젠이라는 게 있어요. 그동안 분데스리가 준우승만 5번 하고 우승은 한 번도 못했기 때문이죠. 심지어 01-02 시즌에는 준우승 트래블을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거는 레버쿠젠 팬들 가슴에 징크스예요. 상처. 자, 과연 알론소는 레버쿠젠 팬들의 그 상처를 씻어줄 수 있을까요? 리넨의 11년간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알론소는 감독으로서 어느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